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용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대담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김두관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비 경선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강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본선 대비 후보 김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그동안 대선 출마가 세 차례나 있었어요. 네, 2007년은 컷오프가 됐고요. 네. 2012년은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3위에 그쳤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라는데 이번에 예비 경선을 이제 통과를 했고 이제 본 경선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비 경선 아무래도 인지도 조사여서 제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경선 8명 중에 한 6등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마 당원들한테는 좀 더 지지를 받았을 텐데요. 사실은 그 등수는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본선에서 제 정책과 비전 또 가치와 노선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강하게 좀 설명드리고 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겸손의 말씀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번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자서전을 하나 출판을 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 강주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강주에 와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우리 강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많이 만났는데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굳굳하게 들고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예비 경선은 무난하게 통과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도와주셔서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본선이니까 우리 내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강점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정통성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됐어요. 각 후보들마다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김 후보님에게 정통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정통성 논쟁에 굳이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우리 당을 굳건하게 지켜왔고 또 제가 26년 전에 재연소로 남해군수에 당선됐는데 마을 이장을 하면서 풀뿌리 자치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제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정치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가장 정통성이 있고 굳이 따지면 적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이 바로 그 김 후보님의 강점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당시 보수다 진보가 같이 26%씩 나왔고요. 내 이념 성향이 중도가 33%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본선 경쟁력이라는 것은 중도와 중원의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 PK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승리의 오랜 방정식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봐야죠. 저는 부울경에서 제 경쟁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선 경쟁이 있다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실제 부울경이라든지 우리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김두관이 충분히 3파전에 들어갈 텐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저희 정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5주 정도 이제 순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후보들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김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좀 하위 주자니까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K 방역 성과가 나서 일상으로 회복한 11월쯤 이렇게 그 전당대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당대표 지도부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비경선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하루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한 달 5주를 수년을 했는데 뭐 여러 의견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 5주 정도 좀 일단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좀 의견들이 다르기는 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율을 해서 한 5주 정도 4주를 연기를 했는데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5주가 된 거고요. 아마 10월 10일에 확정을 하고 거기서 1위 후보가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극적인 반전의 기회가 될까요? 기간이 될까요? 특히 2002년을 좀 해고를 해보면 노무현 후보 제가 경남 선대위원장을 하고 참여정부에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었는데요. 그때 참 우리 노무현 후보께서 강주 드라마를 썼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 기억에 노무현 후보께서 한 1%, 2% 정도였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지금 1%, 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 드라마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 후보님의 이제 쓴소리하고 소신 발언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반향을 좀 일으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군필 원팀 이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타도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같은 진영의 후보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떤 마음에서? 이 군필한 이낙연 후보, 정석현 후보,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안 보이는 원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저는 미필이라도 좋으니까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소년공 때 프레스에 손목을 다쳐 팔꿈치를 다쳐서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그 포스터를 오해를 하면 뭐 이재명 후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미필한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주는 건데 아마 특정 후보의 열렬 지지자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대선 경선이니까 치열하게 정책 토론하고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군대를 갔다 온 안보 원팀 이 포스터는 철저하게 마타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뭐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아서 좀 민망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현상의 책임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사실 대선 후보 중에서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추미애 장관 후보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가장 추미애 장관을 제가 많이 엄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판을 했던 것은 본인이 검찰 개혁을 거의 상당히 완벽하게 한 것처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소집을 했는데 거기서 징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훨씬 더 키워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최근 후보 토론에서 전혀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점을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광주에 와서 5.18 묘역을 방문을 하고 또 광주 비전, 이제 호남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 눈물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께서 검찰총장 재임 중에 그야말로 총장직을 활용해서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윤석열 탄핵을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에서 좀 부담을 느껴서 사실은 이 법적 탄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정치적 탄핵은 김두관이 하겠다 이런 각오였는데 80년 윤석열 총장이 재직했던 검찰 조직에서 강주 항쟁의 시민군을 폭도와 빨갱이로 몰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5.18 민주국립묘지에 와서는 그 자기 조직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대선 후보로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비판을 했고요. 또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문무일 전 총장이 30년 만에 찾아가서 좀 사죄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좀 분개를 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선 출마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과 행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렇게 국가 경영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정책을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세금이 똑같이 세금을 거둬서 나눠줄 것 같으면 왜 그 세금을 걷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금은 훨씬 더 재산이 많거나 토지를 많이 부여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 세금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지금 국가 경영을 하잖아요. 세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혀 중학생만 돼도 다 이해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국가 경영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구나. 또 검찰 조직이 미래를 상상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검찰, 판사 이런 조직. 그래서 정치는 아마 미래를 상상하는 영역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하고 무관하게 그 직업에 갖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은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선례라고 평가했어요. 보죠. 네. 검찰총장보다 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게 감사원장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장에서 퇴임을 하고 지금 17일 만에 제1야당인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장 재직 중에 월성 원전 이런 수사한 게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감사원장으로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지금 제1야당에 좀 어필을 하고 퇴임하면 제가 국민의힘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서 대권을 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감사원장이 철저하게 감사원장직을 또 그것도 대권 후보로 활용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감사원장이 그렇게 한 것은 검찰총장이 그렇게 한 것보다 더 나쁜 선례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이제 각종 공약들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의 근본 원인을 쭉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저는 정보와 사람과 돈과 기회가 집중된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치분권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자치분권 연방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는 만들어야 한다. 강주, 전남, 호남이나 이렇게 전남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 경북, 충청, 수도권 이렇게 5급 체제가 되고 제주 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는 특별도로 해서 5급 이 특별도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재편하고 그 내용은 예를 들면 강주, 전남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에너지 특화별 이런 걸로 해서 자율권, 하물며 가세권하고 입법권까지 주는 이런 그 연방제 수준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지금 수도권 중심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자산이 굉장히 양극화되니까 불평등이 지금 중국, 영국,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입니다. 불평등이. 그래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수도권 일극 해체와 저는 불평등 타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대 정신은 자치분권,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불평등 극복 이 4가지 과제가 저는 시대 정신이고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자기 국정을 맡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치분권 굉장히 좀 중요한 어젠다로 해서 노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행 개헌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제 국회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시고 사실은 실행을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는데요. 아마 차기 정부 특히 김두관 정부에서 하라고 일감으로 남겨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국민기본자산제 시행을 또 내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유엔경제개발기구 웅크타드에서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태리를 뛰어넘고 세계 8위의 GDP 세계 8위 국가가 됐거든요. 이렇게 큰 이제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됐는데 큰 나라가 이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이 30만 이하 태어납니다. 한 아이가 신생아에 태어나면 국가에 3천만 원 정도 자산을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하고 신탁된 3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 6천만 원 정도 목돈을 줘서 대학 등록금을 하거나 사회 진출하는 데 쓰거나 또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친구들끼리 한 5명이 좀 의기투합을 하면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런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에서 공정의 출발선 기회를 주는 거고 특히 불평등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내놓은 거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하고 제 기본자산제가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뭐 철학적 기제가 다르고요. 실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기본자산은 상당히 기여를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제 매월 일정에게 푼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인데 같이 이렇게 뭉뚱그리 이해를 해서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과 푼돈의 차이다 이런 그런 말씀인가요? 것도 있고요. 지금은 복지 체계를 흔들지 않고 기본자산제는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기본소득은 지금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되거든요. 공세에서 8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노인들 70% 드리는 노인수당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이런 모든 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당장은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셨듯이 이 각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3천만 원씩 목돈을 주겠다면 재원에 어떻게 그 확보를 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그렇지 문제일 않아도 텐데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한 30만 태어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신탁을 하면 9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이 이제 추경까지 해서 올해 600조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1.2, 3% 정도 되는데요. 9조인데 지금 상속증여세가 10조가 넘거든요. 10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상속증여라는 건 사회적 자산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특별 외교로 해서 10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특별 외교로 해서 기본자산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으셨어요.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 예.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서울 시내도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사실은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고 서울 시민들 절반은 전원세를 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임대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세 체계를 짜고 다주택을 보유하는 임대 소득자에게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 특혜를 주고 있는데 저는 그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대 사업자들 갖고 있는 주택이 160만 호 정도 되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주택 수가 137만 호입니다. 그게 뭐 임대 사업자가 수백 채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국가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됐던 LH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가 사실은 택지를 많이 조성을 해서 그것을 민간 건설 회사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 건설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그 네임밸류가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정확하게 말하면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지 않으면 무주택자나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주택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싱가포르의 주택청처럼 우리 LH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다른 정책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정책,
수요가 필요하면 공급 정책도 하고 산업 정책, 세제 조세 정책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강주 전남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서울은 그냥 구경을 하면 나들이 삼아 한번 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강주 전남이든 대구 경북이든 부산 경남 울산이든 젊은이들이 10만 명 이상 지금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이상은 이게 수도권 주택을 잡을 수가 없어요.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또 뭐 나이 많은 분들이 항원 이혼도 하면서도 이제 주택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수도권에 계속 또 몰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급 정책, 세제 정책, 이 산업 정책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저는 이 주택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다극 체제로 대한민국이 분산되고 다극 체제로 가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반발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굉장히 그 서울 쪽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참여정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네. 혁신도시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이재호 전 의원 또 이석연 법제처장이 있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고 굉장히 우려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사실은 제가 행자부 장관 때 만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이석연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했잖아요. 헌재. 그런데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조선의 수도는 500년 동안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법에도 없는 성문법에도 없는 간섭법에 근거를 해서 그걸 위헌으로 했어요. 그래서 행정중심이 복합도시로 바뀌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을 했는데 저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해서 행정수도로 완성이 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서울 사람들이 그때 막 걱정을 했는데 지금 서울 시민들 제가 만나 소통을 해보면 정말 좀 쾌적한 데 살고 싶고 좀 품격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은 이미 그런 게 지방으로 이전돼도 서울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뭐 이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서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서울과 지방이 그래도 균형 발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지금 관련 사업들이 지금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지금 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까요? 저는 뭐 우리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빠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좀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1대 총선 때 그 지금 서울에 많이 공공기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빨리 핵심도시든 지방으로 이전해서 그 핵심도시 시전 2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이해찬 대표 계실 때 결단을 할 듯 했는데 뭐 당정 협의 과정이 좀 미루어졌는데 지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못하면 새 정부가 바로 시작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1년이 남았는데 이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좀 당정 협의를 잘해서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 후보님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재난지원금은 뭐 80% 주느냐 100% 주느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그냥 국민에 주고요. 80% 나누면 그게 또 소득 역전하는 현상도 있어서 행정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동수당도 처음에는 80% 주고 20%를 걸러내는 걸로 돼 있는데 부모들이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하면 소득이 역전되면 그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다 100%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그냥 25만 원을 주면 80% 국민들이 주고 20만 원 낮추면 100% 주는 거니까 20만 원을 5만 원 낮춰서 전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4단계로 객상했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따로 강력하게 재정 정책을 써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걸 저는 계속 촉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대출이 전체 40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영업이 안 돼서 다 이렇게 대출을 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뭐 작년에는 100조도 이야기했고 손실보상금만 해도 저는 40조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서 다 폐업하고 망한 뒤에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독일은 GDP의 40%, 그 일본도 38, 9% 정도 했거든요. 우리가 2,000조 정도 되면 800조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간 문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굉장히 뭐 재정 당국의 책임자니까 염려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국간직이고 국간의 주인은 합법적으로 뽑은 국회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좀 조응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안 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금 더딘 상황이거든요. 광주 전남에 혹시 발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 호남이 많이 소외되고 희생자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광주 전남 핵심 도시 나주가 이제 에너지 특화밸리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전남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해상 풍력으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한번 그 김영록 지사님 같이 브리핑을 봤는데 굉장히 좀 그런 자원이 많이 있고요. 또 전북은 이제 태양광, 새만금 쪽에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AI 특구,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은 인공지능 AI인데 AI 특구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밸리와 AI가 이렇게 좀 융합을 해서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메가시티가 되고 가세권과 입법권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강력 경제권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나는 그 내재적으로 충분히 광주 전남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R&D라든지 고급 인력이 다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할 때까지는 연방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지방정부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광주 전남의 메가시티가 되고 이 자율권이 주어지는 게 훨씬 광주 전남 조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짤 수 있고요. 특히 AI 특구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후보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권제 창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기 민주정부가 이루은 성과를 정책을 개성해서 더 잘할 미래정부, 4기 민주개혁 정부가 역시 그래도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의 선택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더 정교하고 정말 우리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해주셨듯이 역사에 동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필성으로 시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C 특별대담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두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이 5주 연기됐습니다. 각 후보 진영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검증하는 대담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KBC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